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가끔 예전 책들 들춰보면서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채널에서 소개를 안 했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리가. 왜 그냥 넘어간 거지? 그럴 때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책도 분명히 때가 있어요, 때가. 좋은 느낌이었지만 그때는 이 책과 제가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몇 년이 지나서 책이 책장 뒤로 넘어가 있어서 청소하면서 찾게 되는 우연이 겹쳐서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게 될 인연은 만나는가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가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26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일본의 유명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이 쓴 이 책은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피로,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한 종합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주 시원한 대답을 제시하는 책이었습니다. 거창한 심리 이론이나 복잡한 설명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한 처방전이 이토록 실용적일 수 있다니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흥입니다. 휘황찬란한 심리학 이론 일단 제껴두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책은 스트레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행동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해 보세요.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본문 내용 듣고요. 클로징 때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우선 질문이 있다. 스트레스는 아예 없는 편이 좋다. 예스일까 노일까? 아마 예스를 고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답은 노다.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없앨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없애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를테면 업무 관련으로 중요한 거래나 발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분명 긴장해서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 덕분에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하고 수차례 연습한다. 그 결과 실력이 늘고 성장한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를 되돌아보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린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쓴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이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높인다. 부담이 없는 간단한 일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겠지만 목표 달성 후에 성취감이나 성장의 기쁨을 느낄 기회도 없다. 불분명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나날이 이어진다. 즉, 좋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득하다. 직장 내 인간관계를 비롯해 출퇴근이나 동료, 집안일이나 육아까지 무엇이 힘든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다.
이러한 일에서 모두 벗어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어도 괜찮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극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쌓아두면 몸이 망가지고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이 생긴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유념하자. 첫째,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살지 않는다. 둘째, 스트레스와 피로를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전부 없애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아니다. 낮에 열정적으로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여도 밤에 제대로 풀어주면 된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란 스트레스와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 그것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버티는 사람과 유연한 사람. 연장 근무와 야근을 일삼는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한편 같은 직장에서 몇 년을 일해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회복력이나 복원력이라고도 부른다.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스트레스를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견디다가 부러지기보다는 용수철처럼 제자리로 유연하게 돌아온다. 그러니 회복 탄력성을 받아 넘기는 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나는 마음의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마음이 꺾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이 꺾이는 이유는 버티려고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내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린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을 정면으로 받아내려 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을 느끼고 고민에 빠지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불안과 고민은 앞서 말한 좋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쁜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쁜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 사람은 대부분 불안이나 고민에 맞닥뜨리면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 한층 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사고방식과 대처법만 살짝 달리해도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만 써도 불안과 고민은 사라진다. 이 책에서는 우리를 나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인간관계, 사생활, 직장생활, 몸 건강, 마음 건강이라는 5가지 주제와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사실을 파악하고 할 일을 알면 고민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 행동하면 불안이 사라진다. 왜 불안해하는 걸까? 어떠한 이유로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때면 반드시 불안이 따라붙는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불안의 반대는 안심이므로 스스로 안심시키려면 고민은 해결해야 한다. 뇌과학적으로 불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대처법은 명확해진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태이다. 인간이 긴장, 불안, 공포의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싸움
또는 도주에 쓰이는 물질로 불린다. 원시인이 맹수와 맞닥뜨린 장면을 상상해보자. 맹수는 이미 인간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인간은 싸우든가 달아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멍하니 가만히 서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싸울까 달아날까?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뇌가 예민해져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르아드레날린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 몸의 혈액이 빠르게 돌아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온 힘을 다해 달아날까? 아니면 맹렬하게 싸워서 쓰러뜨릴까? 노르아드레날린이 일으키는 불안과 공포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즉, 위기의 순간에 재빨리 움직여라 하면서 맹렬한 기세로 우리를 다그치는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다. 불안은 가만히 있으면 커지고 움직이면 가라앉는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위험이나 위협에 처했을 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빨리 몸을 움직여서 벗어나라고 소리친다. 그것이 불안의 생물학적인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불안은 더욱 강해진다. 이거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하고 고민을 할수록 불안은 커진다. 많은 사람이 고민을 안고 불안할 때 저지르는 실수는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하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행동하면 된다. 순식간에 불안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몸을 움직이면 불안은 반드시 가벼워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은 점점 커지므로 뭐든 하기만 하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불안의 근원인 노르아드레날린은 행동을 위한 에너지, 즉 행동에 쓰이는 에너지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불안인 셈이다.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태워서 몸을 움직이자. 불안은 태울수록 줄어들고 마음은 그만큼 편해진다. 행동하면 현실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인풋 세계에 사는 사람과 아웃풋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다. 정보나 지식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들여도 그저 뇌 안의 데이터만 늘어날 뿐이다. 그것으로는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성장도 이룰 수 없다. 고민을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대처법을 알아보면 약간의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다. 인풋 세계에서만 살아간다면 불안은 계속되고 고민이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소리내어 말하고 누군가와 어울리고 글로 써내자. 작은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야 불안이나 고민이 해소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3가지를 실천하자. 막연하게 행동하라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대처법 투두 리스트를 제안하겠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1시까지 자는 환자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못해요 라는 대답이 날아온다. 하지만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일어나 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제안하면 그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다. 모든 행동은 세분화할 수 있다.
행동의 문턱을 낮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는 생기기 마련이다. 행동의 문턱 예시. 아주 일찍 일어난다. 평소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난다.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일어난다. 우리가 하는 고민 대부분은 대인관계, 소통,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이다. 타인과 얽히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가만히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해봤자 해결될 리가 없다. 고민은 행동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인풋 세계에서 정보만 모으고 있으면 끙끙대봤자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움직이자. 첫째, 말하기.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말하기에 해당한다. 이 바보야 라고 크게 외치면 속이 후련해져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잡담을 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한다. 두 번째, 쓰기. 쓰기는 한층 강력한 아웃풋 행동이다. 고민을 글로 적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문장으로 남기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고민이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매일 일기를 쓰면 스스로를 통찰하는 힘이 길러진다. 글로 적으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므로 그릇된 생각이나 부적절한 감정이 보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움직이기. 만일 강한 불안감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0m를 전력 질주해보자. 마음이 꽤 개운해질 것이다. 불안은 뭐라도 하자라고 재촉하는 에너지이므로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 정상화된다. 머릿속이 진정되고 마음이 편해져 불안감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선 행동하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화를 알아차리자. 흔히들 화가 나는 것을 이성을 잃는다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화가 나면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되고 이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화가 난다면 지금 나는 화가 났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제 곧 화를 낼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분노의 징후를 먼저 알아차리면 화를 다스릴 수 있다. 분노가 날뛰는 말이라면 분노의 인식은 고삐를 꽉 쥐는 행위이다. 말이 곧 날뛸 것처럼 보이면 고삐를 쥐고 말을 통제해야 한다. 제대로 꽉 쥐지 않으면 고삐는 손에서 벗어나고 말은 날뛰다가 실격 처리되고 말 것이다. 투두리스트 첫 번째. 나는 화가 났어 라고 중얼거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분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지금 나는 화났어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 된다. 지금 나는 화났어. 지금 나는 화가 났어. 지금 나는 화났어 라고 마음속으로 3번 중얼거리자. 혼자 있을 때에는 소리내서 말해도 좋다. 그 정도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시험 삼아 해보면 얼마나 효과적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화났어. 지금 나는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 지금 나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실을 깨달았지. 라는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실황 중계하자. 분노 자체는 돌발적으로 솟구치는 감정이다. 발로 가둬서 못 나오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 가두지 말고 화내는 자신, 화가 날 것 같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된다. 계속해서 마음의 실황을 중계하면 카메라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TV 화면을 통해서 말싸움 상대와 자신이 나오는 방송을 보는 중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을 것이다. 분노의 정태를 알자. 애초에 분노란 무엇일까? 뇌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분노는 아드레날린의 분비와 교감신경의 흥분이라는 신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심장 박동수가 오르고 호흡이 얕아진다. 머리로 피가 몰리면서 욱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결국 아드레날린과 교감신경을 제어하면 분노는 사그라든다. 즉,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투두 두 번째. 6초 동안 분노의 절정이 지나가게 내버려두자. 아드레날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순간은 화가 난 지점부터 6초 동안이라고 한다. 즉, 6초 동안 분노의 감정이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서서히 냉정을 되찾을 수 있다. 화가 나면 속으로 1부터 6까지 천천히 세거나 눈앞에 보이는 6가지의 사물의 이름을 천천히 순서대로 책상, 형광등, 달력, 책장, 냉장고, 시계 이렇게 나열해보자. 앞서 이야기한 지금 나는 화났어. 지금 나는 화가 났어. 지금 나는 화났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해도 6초가 지나간다. 투두 세 번째. 40초 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자. 6초 동안 참으면 분노의 절정은 지나가지만 짜증은 가라앉지 않는다. 아드레날린의 양이 줄어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이다. 아드레날린 같은 생리활성 물질은 정점에 도달했다가 농도가 절반 정도로 내려가면 효과가 매우 약해진다.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아드레날린의 반감기는 20에서 40초로 알려져 있다. 아드레날린의 혈중 농도는 화가 난 지점부터 6초 뒤에 절정에 달하지만 한순간에 사그라들지 않는다. 10에서 20초쯤 지난 뒤에도 일정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언짢은 기분은 남아있다. 아드레날린의 효과가 가라앉으려면 약 40초가 지나야 한다. 분노를 능숙하게 다스리고 싶다면 6초와 40초를 기억하고 실천하자. 40초가 지나가는 동안 심호흡을 하면 좋다. 앞에서 올바르게 심호흡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5초 동안 들이마시고 15초 이상 들여서 모든 숨을 내쉰다. 이러한 20초 심호흡을 2번 하면 딱 40초가 된다. 심호흡을 하면 교감신경 우위가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된다. 화가 가라앉고 차분한 상태로 돌아온다. 심호흡은 이미 화가 난 지점에서 하는 것보다 화가 날 것 같을 때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하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이라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낀 순간에 심호흡을 하자. 그러면 상대가 화를 걸어와도 냉정하게 차분한 어조로 말하게 되어 큰 소리가 오가는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막을 수 있다. 투두 네 번째. 일부러 천천히 말하자. 말싸움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말에 재빨리 반박하며 말다툼을 하면 화가 점점 커져 진정할 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럴 때는 천천히 말하면 좋다.
말만 천천히 해도 화난 상태가 가라앉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의 화도 가라앉게 된다.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긴장을 하면 말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면서 호흡이 얕아지기 때문이다. 숨을 깊게 쉬지 못해서 단숨에 문장 하나를 다 내뱉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절로 말이 빨라진다. 교감신경 우위일 때에는 말이 빨라지지만 반대로 천천히 말하면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된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을 하면 여유를 가지고 숨을 들이쉬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심호흡할 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두 5번째. 상대의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 때로는 상대가 먼저 분노의 화살을 쏘아야 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불만을 접수하려고 전화한 사람이 몹시 화를 내면서 빠른 말로 쏘아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대의 빠른 말에 휩쓸려서 자신도 빠르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고 상대의 분위기와 분노에 휘말리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폭발하기 쉽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자.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평소 자신이 말하는 속도보다 30% 느리게 말하는 편이 좋다. 속도를 30% 줄이면 너무 느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크게 의식하지 못한다.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딱 좋은 속도임을 기억해 두자. 감정의 줄다리기를 이용하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염된다. 바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똑같이 이 바보야 라고 맞받아치고 싶고,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한 상대에게서는 웃으면서 저야말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상대방을 따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분노는 분노를, 냉정은 냉정을 만들어낸다. 나는 이것을 감정의 줄다리기라고 부른다. 상대는 분노, 자신은 냉정의 끈을 쥐고 있다. 두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 강한 쪽이 이긴다. 심호흡과 천천히 말하기로 냉정을 유지하면 상대의 분노는 가라앉는다. 줄다리기에서 반드시 분노가 이기라는 법은 없다. 정신과에는 감정이 불안정하고 마구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가끔 찾아온다. 하지만 환자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1분 정도 냉정을 유지하면 상대도 차분해진다. 그리고 5분쯤 지나면 평범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방법.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 두 중 어떤 면을 보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기분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모처럼 사는 인생이라면 사물의 좋은 면을 찾아내 삶을 즐기는 편이 행복하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솔직하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솔직함이다. 솔직함은 성공의 키워드로도 자주 언급된다. 이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중립적인 상태를 말한다. 많은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런 일은 해봤자 분명 시시할 거야. 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실패하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에 크게 얽매인다. 그래서 선입견이 있으면 행동에 제동이 걸린다.
중립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추천하거나 조언을 해주었을 때 일단 해보자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와 만남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접할 기회도 늘어난다. 선입견이 강하면 수많은 기회를 잃고 지금과 다름없는 일상을 반복한다. 그러한 삶에서는 즐겁고 재미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다. 중립이 아닌 상태일 때 아무리 대단한 정보를 들려주어도 뇌에서는 그 정보를 차단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솔직해지고 싶다면 무엇이든 일단 해보자 라고 생각하자. 누군가가 이 책 재미있어 라고 말하면 일단 읽어보자. 그 영화 엄청나더라 라고 하면 일단 한번 보자. 이번 모임에 꼭 와 라고 권유받으면 일단 가보는 거다. 선입견을 걷어내고 상대의 추천이나 권유를 믿고 받아들여보자. 그 앞에는 기회와 만남이 무한히 펼쳐져 있다. 즐겁고 재미난 일은 뜻밖의 장소에서 자주 오는 법이다. 투두 리스트 첫 번째. 안전지대에서 나오자. 안전지대는 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을 뜻한다. 매일 가는 장소, 매일 만나는 사람, 항상 먹는 음식은 모두 안전지대에 속한다. 매일 일상에서 재미가 없다고 느낀다면 현재의 안전지대 안에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즐거운 일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용기를 내어 안전지대 밖에 펼쳐진 무한한 세계로 한 발짝 내디디면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보물이 나타난다. 보물은 처음 경험하는 장소, 사람, 이벤트, 상점 같은 곳에 숨어 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는 것은 괴롭고 난처한 일에 도전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즐거운 인생을 위해 용기 내어 한 발짝만 내디뎌 보자. 투두 두 번째. 위시리스트를 작성하자. 안전지대 이야기가 자신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접근법이라면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는 접근법도 있다. 자신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시리스트를 쓰기를 추천한다. 위시리스트는 1년마다 되돌아보고 어디까지 달성했는지 평가한 다음 업데이트를 하자. 나는 위시리스트에 적은 내용을 1년의 절반 이상, 3년에 70에서 80% 정도 이루어 왔다. 쓰고 싶은 만큼 실컷 쓴 소망, 꿈, 목표 중에서 70에서 80%이니 절대 적지 않은 양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위시리스트를 쓰기만 했을 뿐인데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안테나를 세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와이에 가고 싶다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날 친구가 나 여름 휴가에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자신도 그럼 같이 가자 라고 바로 반응할 수 있다. 만약 위시리스트에 소망을 적어놓지 않았다면 하와이 이야기 정도에서 끝이 나버린다. 위시리스트를 적어놓으면 관련 정보가 눈에 들어와 실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 목표를 정한다. 그때 뭘 하면 좋을지 계획을 짜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반드시 적기 바란다. 나는 1년에 영화 120편 보기, 1년에 6주는 해외에서 보내기 같은 올해의 놀이 계획을 세운다. 아침마다 그날의 투두리스트를 적는 사람이라면 오늘 할 놀이도 같이 적어두자. 저녁 7시부터 영어 관람을 적으면
7시 전까지는 무조건 일을 마쳐야 한다는 긴박감이 생겨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놀 수 있게 된다. 평일에 무슨 수로 영화를 보겠어 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생 가도 변하지 않는다. 올해의 놀이 계획, 오늘 할 놀이를 쓰면 놓을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 처리 효율도 높아진다. 반드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본문의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7가지 핵심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이대로도 좋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자.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상대를 부정하지 말자, 상대를 긍정하자라고 다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만 집중해 스스로를 탓하고 상처 입힌다. 무의식 중에 점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지금 자신의 모습만으로도 아주 괜찮다. 이대로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부정의 세계에서 자기 긍정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대로도 괜찮다. 이대로도 좋아. 지금의 나로 괜찮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인정해주자. 두 번째, 지금에 초점을 맞춰 살자. 누구나 과거를 떠올리면 후회에 시달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발전하지 못한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지금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저도 모르게 과거나 미래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을 관찰하는 것에 집중하자. 오늘 할 일을 오늘 해나가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를 찾아내 실행에 옮기는 일을 생각하자. 고작 하루 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 매일 꾸준히 작은 행동, 소소한 실천을 쌓아가야 한다. 처음에는 거북이 걸음일지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으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자. 셋째, 스스로 결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남의 눈치를 살핀다.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남과 똑같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을 타자의 삶의 방식으로 본다. 하고 싶은 일, 나아가고 싶은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때에 남에게 의존하면 그 순간에는 편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분명히 후회해야 한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절대 어렵지 않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는 버릇을 들이면 된다. 일단 평소에 혼자 생각할 시간, 상담 상대, 노트나 메모지 같은 도구를 갖춰두자. 준비를 마쳤다면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말이나 글로 전달하는 아웃풋 습관을 만들어 나가자. 아웃풋 능력을 단련하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네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 자신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자.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3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주변 미국인 중에는 일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희생해가면서
필사적으로 일하는 것만큼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또 있을까? 그렇게 살면 몸과 마음이 병들고 가족 간 소통에 금이 가서 배우자와 갈라서거나 자식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 아무리 일에서 성공을 해도 병이 나거나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뜻이기도 하다. 7시간 이상 수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 아침 산책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자. 이 단순한 실천법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법칙이다. 5번째,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자. 스스로 결정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라는 말은 남을 거스르고 무시하며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남의 의견을 참고한 뒤 최종 결정은 직접 해야 한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상담하고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면 더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가끔 친구, 회사를 포함한 타인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한다는 고민을 많이 듣는다. 신뢰관계는 처음부터 갑자기 100%로 오르지 않는다. 우선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서로의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 몸이나 마음의 건강에 관한 고민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의사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치의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털어놓아야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자. 그렇게만 해도 우리를 괴롭히는 고민의 불안은 90% 해결된다. 6번째, 행동하면서 생각하자. 불안과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멈춰선 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생각과 고민에만 매달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고민은 더 부풀어 오른다.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를 찾은 다음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든 일단 해보자. 소소한 일이라도 괜찮다. 갑자기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진로나 인생의 의미는 나중에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다. 7번째,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자. 일이 바빠서 죽을 것 같아. 내 삶은 왜 이리 불행할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관점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우선 병에 걸리지 않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 것이다. 누구나 매일같이 즐겁고 좋은 일과 괴롭고 힘든 일을 모두 겪는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이다.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도 부정적인 사건에만 주목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즐겁고 좋았던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세 줄 긍정일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자기 전에 세 줄 긍정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서 반드시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란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것만 실천해도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한 달 넘게 긍정일기를 썼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여태 본 적이 없다. 여기까지 정리한 7가지 핵심 대처법을 기억해 두었다가 고민에 빠지거나 난처해졌을 때 실천해 보기 바란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실용적이죠.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에 대한 요약을 또 해볼 텐데요.
자, 실천하지 않으면 실용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실천해 볼 만한 거 딱 하나만 짚으면 됩니다. 여러 개 하려다가 잊어먹고 다 놓치지 말고요. 지금부터 요약 정리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서 딱 하나만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실천할 것. 아셨죠? 이 책은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함께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구분하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스트레스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더 많으며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천 가능한 핵심 대처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안 다스리기. 자, 행동으로 불안을 해결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말하기, 쓰기, 움직이기. 두 번째,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자, 6초와 40초의 법칙이었습니다. 분노는 아드레날린의 분비와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인한 신체 변화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제시했던 관리법은 아래와 같았지요. 첫째, 알아차리기. 나는 지금 화났어 라고 마음속으로 3번 중얼거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합니다. 또 6초 동안 참기. 아드레날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바로 6초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견디면 분노의 절정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40초 가라앉히기. 그 반감기가 20초에서 40초라고 했죠. 심호흡을 통해서 이 시간을 견디면 화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천히 말하기. 평소보다 30% 느리게 말하면 자신의 화도 상대의 화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인생 즐기기. 요즘 제가 가장 큰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솔직함과 선입견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천 방법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매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할 것. 위시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놀이 계획을 세운다. 1년에 영화 120편 보기, 책을 몇 권 이상 읽기, 또 6주는 해외에서 보내기와 같은 놀이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좋은 핵심 포인트. 자,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7가지 핵심이 있었죠. 첫째, 이대로도 좋아 라고 자주 말하기. 자기 긍정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에 초점을 맞추기.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기.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직접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넷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7시간 이상의 수면, 주 150분 이상의 운동. 다섯 번째, 먼저 마음 열기. 신뢰 관계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형성되기 쉽습니다. 여섯째, 행동하면서 생각하기.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일단 뭐든 하면서 생각하기.
7번째,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잠들기 전 3줄 긍정 일기를 써보기. 저는 이것을 아침에 하기는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삶을 더 풍요롭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데 참 구체적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해 줬습니다. 특히 불안과 분노라는 강력한 감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참 인상적이었죠.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것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작은 실천들을 일상에 하나씩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의 자작나무 산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